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14주차 그 마지막 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월 24일이고요. 녹화하는 날은 그 불행히도 수도권의 이제 2단계 방역 뭐 지침 단계가 격상이 돼서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좀 해결돼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토론들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주차는 뭐 챕터는 이제 5개 챕터를 다룰 예정이고요. 각 챕터마다 좀 짧게 쪼개 있는 내용들이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은 38 챕터부터 하도록 하죠. 네, 그 첫 번째 시간은 38 챕터 소염, 해열 및 진통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그 많이 쓰는 약들을 꼽으라면 항생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염, 해열 진통제를 이제 가장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챕터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염, 해열 및 진통제를 이해하려면 염증 반응이 그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책에 적힌 것들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몸에 그 상처가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외부 세균들에 의해서 세포가 침범을 당하게 되면 그 염증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T 림프구가 이제 활성화돼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T 림프구가 그 세포를 증식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그 여러 가지 옆쪽에 있는 림프구들을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외부의 세균들을 잘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는데요. 그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그 염증 반응과 관계돼서 T 림프구가 되는 사이토카인은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루킨 1B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NF 알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따지면 중간에 나오는데 TNF 알파는 종양 괴사 인사라고 부르고요. 인터루킨 이 두 가지가 그 중요한 대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 상처 입원 또는 세균에 감염이 된 세포에 가서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막에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그 지질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세포막 구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녀석들을 활용을 해서 그 세포가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아니면은 침입한 세균들을 퇴치하기 위한 프로스타글란딘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낼 때 아라키도닉 애시드에 작용하는 효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줄여서 말하는 콕스, 옆쪽에 보게 되면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경로가 있고요. 콕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리폭시게네이즈 경로라고 하는 럭스라고 불리우는 경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록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콕스에 대한 부분들이 염증 반응에 중요하게 그 작용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콕스,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아라키도닉 애시드에 작용을 해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내면 세포 안쪽으로 그 세균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T 림프구가 관계되는 것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내피 세포들을 일정 부분 이완시키면서 내피 세포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침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열이 나고, 그리고 아픕니다. 통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런 현상은 지극히 우리 몸이 상처를 입었거나 외부 세균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을 때
그 부분을 치유하거나 퇴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면역 생리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점점 굉장히 많아지고 아프고 열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견딜 수 있을 만큼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해지죠. 여러분들이 그 초창기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염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장기간 쓰게 되면 여러 그 다양한 부작용들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증상, 이렇게 안 좋은 약물을 우리에게 쓴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하는 것들은 이 앞쪽 단계를 차단을 해서 이 뒤 전체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항염 작용들을 합니다. 대신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면역도 억제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생리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도 억제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증이 일어나는 그 하위 단위에서의 증상만을 약화시키거나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아래쪽을 목표로 타겟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삼은 대상이 이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를 타겟으로 삼아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콕스 이 부분을 타겟으로 삼아서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그냥 우리는 항염증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포비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또 그런 그 안 좋은 녀석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녀석들의 역사적인 이력 때문에 여기 콕스를 제어하는 항염 작용을 하는 녀석들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저는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그 항염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짓게 되죠. 그래서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고 해서 줄여서 NSAID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NSAID, 저는 스테로이드가 아니에요. 근데 항염작용하는 약입니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그 역사적 계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NSAID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콕스는 두 가지 형태의 그 효소입니다. 하나는 콕스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하나는 콕스2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즉 콕스는 콕스1과 콕스2라고 하는 효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콕스1이라고 하는 효소는 그 항상 세포라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효소입니다. 대신 이 콕스2라고 하는 요소는 그 어떤 그 인저리, 상처라고 하던가 또는 뭐 어떤 그 데미지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만 생기는 효소입니다. 즉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생기는 효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콕스1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까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면서 항상 있기 때문에 콕스1이 중요하게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뭐냐면 그 위장, 그 위, 그 내막을 보호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그래서 위 보호 물질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NSAID는 이 콕스를 억제하는데 콕스1, 콕스2 구분하지 않고 둘 다를 억제를 합니다. NSAID는. 따라서 NSAID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콕스1도 억제를 하게 되고 콕스1이 억제되면 위 내막을 보호하는 물질도 못 만들게 돼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NSAID를 복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위장관을 보호하는 약들을 같이 병용해서 처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NSAID에는
이 약물 계통을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아스피린, 두 번째는 아스피린 외, 세 번째는 이 녀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냐 라고 하면 작용기전에서 구분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녀석입니다. 즉 아스피린은 콕스를 억제하는데 비가역적으로 망가뜨리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이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한 번 아스피린이 들어가서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망가뜨리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새로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역할을 하지 기존에 망가진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외의 다른 엔세이드들은 가역적으로 억제합니다. 가역적으로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콕스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약물이 있는 동안에는 억제를 하고 있다가 이 약물이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망가지지 않았던 이 콕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엔세이드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서 아스피린이 없더라도 이 망가진 걸 못 쓰게 하는 아스피린, 두 번째는 아스피린 외의 엔세이드들은 이 약물이 있는 동안에만 가역적으로 콕스를 억제하는 엔세이드들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용기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아스피린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비가역적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엔세이드들은 가역적으로 억제하는 녀석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이 가역적, 비가역적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는 방법들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콕스를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교재 순서대로 좀 따라오겠습니다. 아스피린이든 기타 엔세이드이든 콕스를 1, 2를 가리지 않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억제되면 우선은 염증이 억제되겠죠. 소염 작용을 하게 됐고, 통증이 억제된 진통 작용을 할 거고, 열을 억제하기 때문에 해열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환자가 열이 난다 라고 했을 때 19세 이하의 환자들한테는 아스피린을 주게 되면 레이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뇌 부종들이 일어나서 사망을 돌발적으로 일으키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아이들, 소아들한테 내가 해열 용도로 먹고 있는 아스피린을 나보다 몸무게가 반 정도 되니 반만 잘라서 준다? 라고 하게 되면 두들겨 맞으셔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안 된 19세 이하의 환자들한테는 이러한 위험성들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주는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19세 이하의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요. 거의 반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콕스 원이 작용하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에 작용해서 응고를 하도록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엔세이드가 이 콕스를 억제하게 되면 두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위점막에 보호물질이 없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소판 응고를 막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가 이제 혈소판 응고대에서 막혀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이나 상처가 일어나는 곳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분들한테 혹시 소염 진통제를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분들한테 소염 진통제를 중단하지 않게 되면 수술 이후에 그 수술한 부위에서 계속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아스피린은 혈소판을 안에 있는 콕스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신 분들은 새로 혈소판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항응고 작용에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스피린 외에 엔세이드를 복용하신 분들은 그 복용을 중단하면 혈소판에 있는 콕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에 바로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일 정도로 보통 보면 되고요. 따라서 그 대체로 최소한 4일 전에, 그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소염 진통제를 수술을 앞둔 분들한테는 끊도록 하는 게 지침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응고라고 하는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가족력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아스피린을 그 소염 진통을 할 수 있는 농도보다 뭐 한 3분의 1 정도의 저농도로 복용을 계속하게 되면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교재를 따라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소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심혈관 사고, 즉 허혈 또는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이런 것으로부터 예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이제 쉽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위장관에 부작용이 생기죠. 왜냐하면 콕스1을 억제해서 위점막 보호 물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세이드를 그 처방을 받게 되면 이러한 위장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PPI, 양성제 펌프 억제제라든가 미소프로스톨 같은 것들을 병용 처방을 꼭 받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 혈소판의 콕스1을 억제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아스피린은 수술 전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투여하지 않도록 그 공고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피린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라키노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작용이 콕스하고 럭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라키노 애시드로부터 콕스가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럭스가 작용하는 경우.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이제 50, 50 이렇게 워킹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엔세이드를 처리해서 이 50을 워킹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록스 기전을 50만 워킹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굉장히 예민해서 이쪽에 50을 워킹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서 이 녀석을 100만큼 강화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유코트리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유코트리엔 물질들은 어디에 안 좋냐면 천식 이 발작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역할들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그 의료사고 중에 하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치과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8살 아이가 그 어금니의 충치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고 그 어금니 치료를 했습니다. 염증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질병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천식 발작들이 일어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식 발작이 악화돼 가지고 사망 사고에 이뤘고, 그 부모가 이제 소를 제기해서 치과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잘못한 것들은 뭐냐면 천식의 그 병을 앓고 있는지 안 앓고 있는지 과거력을 묻지 않은 잘못들이 확인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엔세이드에 대한 약물들은 천식 환자한테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아까와 같은 유코트린 합성이 이동이 돼서 이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위험성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그 부작용에 그 이르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5% 정도가 아스피린에 대한 과민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과민 반응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천식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스피린, 엔세이드에 대해서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스피린 외의 엔세이드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그 비가역적이고 얘는 가역적이라는 차이 이외에는 그 대동소이하게 작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지점에서 그 아스피린하고 아스피린 외 엔세이드들은 콕스1과 콕스2 두 가지 다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콕스1을 억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장관의 부작용이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양리학자들은 그 콕스1은 건들지 않고 이 녀석 콕스2만 타겟해서 콕 찍어서 콕스2만 억제하는 그 약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녀석이 콕 찍어서 콕스2만 억제한다고 그래서 셀레콕시부입니다. 셀레콕시부. 셀레콕시부는 선택적으로 콕스2만 억제하는 억제제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쓰게 되면 위장관 출혈에 대한 위험성들이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셀레콕시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는 엔세이드는 이 셀레콕시부 쪽으로 그 통합이 되고 이쪽이 커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이 녀석들을 썼더니 심혈관 사고들이 생겨서 그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해열 진통을 할 때 그 지금 쓰는 아스피린 이 녀석들은 19세 이하 아이들한테 레이의 증후군 때문에 못 쓴다라고 그 했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런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세트 아미노펜이 되겠습니다. 해열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녀석이죠. 그 뭐 사람들이 따라서 엔세이드에 아세트 아미노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게 엔세이드는 약물 명칭에서 항염작용,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는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세트 아미노펜은 항염작용은 극히 적고요. 해열, 진통작용만 나타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세토아미노펜이 들어가게 되면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그 프로스타글란딘 만드는 것들은 잘 억제를 하지만 말초 신경계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만드는 것까지는 억제를 못해서 그 항염작용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세토아미노펜은 그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아한테 아스피린 쓰는 것들이 곤란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스피린에는 그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어떤 문제냐면 그 519 쪽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세토 아미노펜은 그 간에서 대사가 되고 간에서 대사가 되면 그 일시적으로 톡식한 드럭으로 대사가 됩니다. 근데 간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간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톡식한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넌 톡식한 형태로 그 밖으로 그 빠져나가도록 작용을 하죠. 근데 글루타치온이 쓰고도 고갈이 되면
이제는 톡식한 물질에 붙일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일시적으로 없게 돼서 이때 만들어진 그 톡식한 드럭들은 간을 손상을 시키고 간 세포를 괴사시키는 일들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아세토아미노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대량으로 아세토아미노펜을 갑자기 많이 복용하게 되면 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미처 만들기도 전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톡식한 그 물질로 대사된 게 남게 되고 그 결과 간에 심각한 생명 위험이 될 수 있는 간장의 괴사를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세토아미노펜 같은 경우를 의도적으로 그 많이 구입을 해서 그 자살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 예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세토아미노펜은 그 월마트나 이렇게 편의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그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이상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해열 진통제를 아마 사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쉽게 포장지를 벗길 수 없도록 안전 포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국 이외에 편의점에서 이러한 진통제를 그 판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약사들이 한번 또 심하게 그 반대를 했죠. 이렇게 위험한 약을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쓴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복약 지도를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는 복약 지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쓰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 아침 일찍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약들을 같이 챙겨서 응급실로 가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아세토아미노펜을 과량 복용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해독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제가 존재합니다. 이쪽에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계속 그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항류마티스 라고 볼 수 있죠. 유마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급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녀석들은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물들을 처방을 해서 그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만성적으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유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콕스를 억제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서는 답이 없고요. 좀 위험성들이 있더라도 이 앞쪽에 있는 단계들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을 막는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은 T 림프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첫 번째, T 림프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잘 안 들었을 때 두 번째 방법 쓰는 것들은 사이토카인 중에서 TNF 알파 이 녀석들을 억제하는 방법들을 쓰는 게 그 유마티스, 항유마티스 약물이 갖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항유마티스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억제하는 녀석들은 치료를 그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유마티스가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나 그 통증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질환을 변화시키는 즉 그 부분들을 그 약화시키는 형태의 유마티스 약물이라고 쳐서 드마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Agent, 드마드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T 세포 증식을 억제하려면 지난번에도 세포 증식이 억제하는 게 중요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엽산을 기량하거나 또는 그 피리미딘 또는 퓨린, 염기 짝퉁을 주거나 이런 것들 항암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엽산을 기량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녀석이 메토트렉세이트죠. 지난번에 마이크로 페놀레이트를 설명을 했을 때 이거 잘못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메토트렉세이트가 그 항류마티스 약으로 가장 선호되는 형태고요. 엽산을 기량을 해서 T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메토트렉세이트 농도를 높여서 쓰게 되면 항암 제로 그 변형해서 일부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녀석이 잘 안 들었을 때 그 쓸 수 있는 두 번째 류마티스 약에는 아달리무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달리무맙이요. 얘네들은 TNF 알파하고 결합을 해서 거기에 작용하는 단클론 항체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맙,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클론 항체 제제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의 이제 마지막 그 질환 중에 하나는 통풍, 가우트에 대한 치료에 되겠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쓰고 나오면 이 녀석도 죽게 됩니다. 쓰레기가 되고요. 이 쓰레기의 대표적인 녀석들이 퓨린 염기 쓰레기들이 잔뜩 만들어지게 되고, 이 퓨린 염기들은 쓰레기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정한 요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녀석들은 그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그 배설이 되는데, 오줌으로 배설되는 그 콩팥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의 요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요산들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그 여러 가지 관절 부위에 요산이 침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염증 그리고 통증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이 녀석을 통풍이라고 부르죠.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통풍을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 뭐 이런 관절 부위에 이제 침착이 돼서 그 통증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 통풍들은 급성 통풍하고 만성 통풍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급성 통풍 같은 경우에는 급성적인 염증 반응만 케어를 하면 되니까 엔세이드로 주로 그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만성 통풍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급성 통풍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갑자기 이제 그 이러한 요산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 또는 그 쓰레기를 오줌으로 배설할 수 있는 콩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통풍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것들을 상상하게 되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경우, 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퓨린이 풍부한 시기, 또는 알코올 같은 것들이 소비되는 경우. 여러분들 회식 자리입니다. 그 소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삼겹살을 먹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정상적인 사람도 급성 통풍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엔세이드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만성적으로 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한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산이 많이 나온 녀석들을 배설을 촉진을 하면 좋겠죠. 배설 촉진. 그래서 그 첫 번째 설명하기 편하도록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 거를 배설을 촉진하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프로베네시드. 일본의 대표적인 게 프로베네시드입니다. 프로베네시드는 요산 배설 촉진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산을 배설을 촉진하지 못하면 이 녀석을 그 독성을 해석하는 무독화를 시키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전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산을 수용성 비독성 대사물질로 무독화시키는 형태의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이 페글로티가세입니다. 페글로티가세.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 퓨린에서 요산으로 변화시킬 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녀석을 우리는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부릅니다. 퓨린에서 요산으로 변하는 효소가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억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잔틴 옥시데이즈 억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퓨린 염기 유사체를 만들어서 잔틴 옥시데이즈가 퓨린 염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갖다 쓰게 해가지고 억제하는 알로퓨리놀이 있고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잔틴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페북소 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이 세포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통풍의 위험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알로푸리롤이 되겠습니다. 즉 악성종양 항암제 투여받고 있는 분들한테 통풍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게 알로푸리롤이고요. 이 녀석들을 쓰게 되면 과민 반응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민 반응 증상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신 잔틴 옥시데이즈 억제하는 페북소 스타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알로푸리놀하고 페북소 스타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세 번째 요소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그 요산이 결국에는 관절에 침착이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으로 그 과립구들이 몰려들어서 증식을 하고 염증 반응들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트들을 억제하는 녀석이 네 번째 컨셉이 되는데 그 네 번째 컨셉에 해당하는 녀석이 콜키신이 되겠습니다. 콜키신의 역할은 뭐냐면 그 관절 부위로 과립세포가 이동하는 것들을 감소시키고요. 이동한 과립세포가 거기서 세포 분열해서 증식하는 것들을 막게 만들어서 그 통풍을 억제하는 약으로 쓰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긴 챕터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짧게 진행하는 챕터라서 묶을까도 해봤지만 뭐 챕터별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어떤 챕터는 5분 내에 끝나는 챕터도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다음 챕터 녹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